저는 올해 67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제 인생은 평범했다면 평범했고 고단했다면 고단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던 저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다가 둘째가 분가할 때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둘러싸고 자식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게 우리의 목표였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열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세 자녀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은행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 준호는 제약회사에 다니다가 창업을 했어요. 막내딸 미영이는 간호사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이 모두 자리를 잡은 것을 보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57살이었고 분식집은 접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 민호네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민호는 결혼 10년 차에 아들 하나를 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월급으로 32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며느리는 파트타임으로 회사에 다니며 월 18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시간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같은 주방에서 살림하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둘째 준호가 사업이 잘 되어 분가하면서 저에게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25평 아파트였는데 당시 시세로 2억 원 정도 했습니다. 준호는 제약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다가 의료기기 유통업으로 창업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의료 관련 사업이라 더욱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홀로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83만 원, 기초연금으로 23만 원을 받아 한 달에 총 106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 자녀가 각각 조금씩 용돈을 주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기본이고 관절염이 심해져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특히 지난 겨울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하고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제일 먼저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가들이 돌봐드리고 같은 연세의 분들과 말동무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둘째 준호는 반대했습니다. 형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내가 도우미를 한 분 구해드릴게요. 어머니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편히 쉬셔야죠. 막내딸 미영이는 의료인이다 보니 실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요양보호사를 쓰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그때 요양원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식들의 의견이 각각 달라 저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 살던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3층에 살고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를 다친 후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다가 또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이웃 주민이 붙잡아 주셔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는데 저 때문에 그들의 삶이 불편해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자녀에게 모이라고 연락했습니다. 저의 결정을 듣고 자식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어요. 큰아들 민호는 현실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셨으면 존중해 드려야죠. 제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 좋은 곳이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지만 우리가 나눠서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둘째 준호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내가 준 집인데 파시겠다고요? 차라리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준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고마운 마음으로 준 집이지만 그것이 준호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서운했어요. 막내딸 미영이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오빠들 엄마 결정을 존중해야 해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는 건 우리 모두 알잖아요. 집을 팔면 요양원비도 충당할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한 의료비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준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 준호는 제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집을 드린 건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사시라고 한 거였어요. 요양원 같은 데서 남은 인생을 보내시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2억 3천만 원의 거래가 성사되었고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과 남은 여생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추천한 요양원은 시설이 좋았습니다. 월 비용이 180만 원으로 제 연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판 돈이 있으니 당분간은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날 큰아들과 막내딸이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준호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하네요, 정말. 미영이의 말에 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괜찮아, 준호는 항상 감정적인 아이였잖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방은 작지만 깨끗했고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이 상주에 있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큰아들 민호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했고 미영이도 병원 근무 일정을 조정해서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준호는 2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다른 자녀들이 함께 왔을 때도 준호만 빠졌어요. 미영이에 따르면 준호는 가족 모임에서도 제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리거나 자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엄마한테 너무 서운한가 봐요. 자기가 사준 집을 팔았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저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그 집은 준호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효도의 표현이었을 테니까요. 그 집을 팔았다는 것은 준호에게는 그의 효심을 거절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 생활 3개월째 되던 날 갑자기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방문한 그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내가 올 줄 알았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많이 서운했어요. 제가 정성껏 마련해 드린 집을 이렇게 파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었단다. 이렇게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지내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이해해요. 사실 어제 아내와 크게 다퉜거든요.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왜 어머니 결정을 존중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도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와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생활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특히 준호야, 내가 사준 집을 판 것 때문에 마음 아팠을 텐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더 어머니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날 저는 자녀들에게 제 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집을 판 돈 2억 3천만 원 중 요양원 비용으로 1년에 약 2천만 원씩 사용하고 나머지는 의료비 비상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오래 살지 않을 테니 남은 돈은 너희가 나누면 될 거야. 그 말에 세 자녀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저희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영이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는 이미 다 컸고 각자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과 추억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에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집 문제로 그렇게 화를 냈던 것.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인데. 그날 밤 자녀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죠. 하지만 모두가 바르게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1년이 되어갈 무렵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준호가 요양원 원장님과 상담을 하더니 같은 건물 내에 있는 특별 케어실로 저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특별 케어실은 일반실보다 넓고 시설도 좋았지만 월 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호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지금 방도 충분히 좋아.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들인 집을 팔았으니 그 돈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셔야죠.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죄송한데 이것만큼은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특별 케어실로 옮긴 후 저의 생활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창문이 넓어 햇빛이 잘 들어왔고 개인 욕실이 있어 불편함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간호사들의 방문 횟수가 늘어 건강관리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약속대로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병원 근무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즘 사업을 확장한다고 바쁘대요. 그런데도 엄마 케어실 비용 때문에 자기 생활비를 줄였다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이 제게 털어놨어요. 준호 오빠가 자기 용돈을 절반으로 줄이고 골프도 끊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가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저를 위해 돈을 쓰고 있다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요양원 원장님을 찾아가 다시 일반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그날 오후 큰아들 민호에게 연락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특별 케어실이 불편하신가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좋았어. 하지만 준호가 그 비용 때문에 자기 생활을 희생하고 있대. 난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야.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준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보답할 차례잖아요. 그날 밤 민호가 준호에게 연락했는지 준호가 급하게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무슨 불편함이라도 있으셨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미영이한테 들었단다. 내가 나 때문에 골프도 끊고 용돈도 줄였다면서? 그런 희생을 바란 게 아니야. 준호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어머니께 들어갔군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는 게 골프 치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제가 계속 반대하자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집을 판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던 것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마음보다 제 자존심만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남은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진심이에요. 준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특별 케어실에 남기로 했고 대신 준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는 더 힘들단다. 앞으로는 내 생활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해. 그게 엄마를 더 행복하게 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씩 더 약해지고 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세 자녀 모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손자들도 종종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끔은 서로의 사정이 있어 못 올 때도 있지만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니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온 후로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서로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서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가끔은 함께 와서 요양원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준호와 민호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이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담이 아닌 평안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온 결정이 처음에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제게 효도할 수 있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제 곁에 머물러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제 주위에 있으니까요. 비록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풍요롭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노년의 모습입니다.